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 집담의 22번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공지된 대로 고관절 파트이고요. 우리 대전성모병원의 이환희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Fragility Fracture of the Pelvis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환희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성모병원 이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Fragility Fracture of the Pelvis가 되겠고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응급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골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전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오면 이런 환자가 오면 이제 노티를 받고 이니셜 처치만 하고 그 뒤로 이제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을 토대로 이 프레질리티 프랙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정의와 프레질리티 프랙처의 스페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분류, 치료와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순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 자료는 이제 미국 데이터 자료인데 보시면 녹색 마크가 이제 올드에이지에서 발생하는 펠빅 프랙처 인시던스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녹색, 즉 올드에이지에서 펠빅 프랙처 인시던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 노란색 이제 점선이 세계적인 노인화 추세, 즉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추세고, 이 보라색은 이제 한국의 추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대표적인 노인성 골절이죠. 프레질리티 프랙처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미 17.5%를 찍었죠. 네. 자, 먼저 프레질리티 프랙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텐데요. WHO 정의에 따르면 프레질리티 프랙처란 정상뼈라면 골절이 발생하기에 불충분한 손상에서도 발생되는 골절. 즉 정상뼈라면 골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골절을 이제 프레질리티 프랙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질리티 프랙처를 정리한 김에 스트레스 프랙처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스트레스 프랙처와 패티그 프랙처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스트레스 프랙처는 범주 속에 이러한 패티그 프랙처나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티그 프랙처 같은 경우는요. 뼈는 정상인데 오버유스, 즉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골절을 말하고요. 주로 이제 운동선수나 군인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insufficiency fracture 같은 개념은 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상적인 피지올로지컬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골절을 이제 insufficiency fracture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오로지 프랙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튜머를 인볼브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골절이 발생되는 걸 이제 패스오로지 프랙처라고 하고요. 에이티피컬 프랙처는 특히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같은 약물을 오래 사용함으로써 본 턴오버가 억제되고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골절을 이제 에이티피컬 프랙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프레질리티 프랙처와 인서피션시 프랙처는 뭐가 다른가? 이것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전공 선생님이 많은 것 같은데요. 프레질리티 프랙처는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이제 로우 에너지 트라우마를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인서피션시 프랙처 같은 경우는 좀 더 좁은 개념입니다. 트라우마가 아니라 체중과 같은 일상적인 피지올로지컬 로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골절을 인서피션시 프랙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좀 더 좁은 개념이고 프레질리티 프랙처가 이 인서피션시 프랙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질리티 프랙처를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타민 D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즉, 골밀도 약화로 인한 뼈가 약해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요. 이 몇 가지 큰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fragility fracture of the pelvis는 low 에너지 트라우마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때때로 환자들이 외상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하이 에너지 트라우마가 아니기 때문에 헤모다이나믹 또는 메카니컬 인스테빌리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젊은 층에서
하이 에너지의 펠빅 링 인저리가 왔을 때 펠비스가 이렇게 틀어지고 하면 데미지 컨트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질리티 프랙처 같은 경우는 데미지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변화는 본 스트렝스의 변화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BMD가 감소를 하는데 BMD 감소가 펠비스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세이크럴 알라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 보이드라고도 하는데 이 부위가 CT에서도 보이시지만 굉장히 오스테오포로틱해 보이죠. 집중적으로 본 리소션이 일어나면서 골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하이에너지의 펠빅 링 인저리 같은 경우는 보통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는 원인이 리가멘트 인저리, 즉 펠빅 링을 이루고 있는 리가멘트 인저리가 손상이 받아서 일어나는 데 반해서 이 프레질리티 프랙처 같은 경우는 약해져 있는 뼈에서 이제 골절이 일어나면서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환자분들 대부분 이제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하죠. 레터럴 컴프레션 인저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레이무스가 오버라이딩 되고 세이크럼은 이제 임팍션이 되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게 그 형태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레질리티 프랙처를 진단을 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펠비스 AP 사진을 찍는 거죠. 사실 요즘 CT가 워낙 이제 루틴화돼 있어서 방사선 사진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방사선 사진이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AP를 찍었을 때요. 양쪽 일리악 프레스트 레벨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양쪽 옵트레이트 포라멘 사이즈가 대칭인지 그리고 AP를 정확하게 찍으면 이 콕시스와 심피지스 푸비스까지 거리가 약 1에서 3cm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진이 정상적인 펠비스 AP 사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인랩뷰를 보게 되면 인랩뷰는 이렇게 펠빅 브림을 볼 수 있죠. 인랩뷰를 통해서는 펠비스가 전후로 환측의 펠비스가 전후로 앞뒤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지 또는 환측의 펠비스가 인터널 또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웃렛 뷰에서는 환측의 펠비스의 버티칼, 그러니까 수직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지 그리고 세이크럼에 프랙처가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전공의 선생님 많이 엑스를 봐서 알겠지만 세이크럼 같은 경우, 특히 디스플레이스먼트 없는 경우는 엑스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펠빅 프랙처가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현재 펠빅 CT를 현재 루틴으로 찍고 있습니다. 펠빅 CT를 루틴으로 찍는데 사실 펠빅 CT를 루틴으로 찍어도 어컬트 프랙처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MRI까지 찍고 있습니다. 사실 MRI가 센시티비티가 가장 높은 검사긴 한데 단지 이제 코스트 문제로 루틴하게 찍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자,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싫어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다행히도 이 프레질리티 프랙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나입니다. 독일의 이제 의사 선생님인 이제 로맨스가 발표한 로맨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타입 1, 2, 3, 4가 있는데 하나씩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질리티 프랙처 타입 1입니다. 타입 1은 우리가 이제 펠빅 링은 이제 결국 링, 즉 원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펠빅 링 타입 1은 안테리어, 즉 뒤쪽에 세이크럼이나 일리움 쪽이 아니라 앞쪽에 레이무스 쪽에만 프랙처가 있는 경우고요. 레이무스 한쪽만 있으면 A, 양쪽에 있으면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와 3, 4를 나누는 기준은 디스플레이스가 없느냐 있느냐, 즉 디스플레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 3, 4로 나누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스 기준이 레이무스가 아니고 뒤쪽에 포스테리어 링입니다. 포스테리어 링에 디스플레이스가 없으면 일단 타입 2가 되겠고요. 세이크럼, 즉 안테리어 링은 괜찮고 세이크럼에만 디스플레이스가 없는 골절이 있으면 A, 세이크럼과 안테리어 링이 같이 있으면 B가 되겠고 그리고 세이크럼뿐만이 아니라 SI 조인트 그리고 일리움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없는 골절이 있으면 C가 되겠습니다. 그럼 3와 4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3와 4를 나누는 기준은 유니라테랄이냐 바이라테랄, 즉 디스플레이스된 방향이
한쪽에만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고요. 일리움에 디스플레이스가 있으면 A, SI 조인트에 디스플레이스가 있으면 B, 그리고 세이크룸에 디스플레이스가 있으면 C가 되겠고요. 양쪽 일리움은 A, 세이크럼 양쪽에 있으면 B, 그리고 한쪽은 SI, 한쪽은 세이크럼 이렇게 양쪽이 컨비네이션 되어 있으면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서브 타입까지는 외우기 힘들더라도 요 큰 대괄적인 분류법은 꼭 전공의 선생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치료를 보면요. 타입 1과 같은 경우는 컨저버티브 케어를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펠빅 프랙처 같은 경우 오래 눕혀놓으면 이제 소어랑 욕창이 생기고 이제 폐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빌라이제이션, 즉 재활 치료를 레커멘드 해야 되는데 이 어른 노인분들 같은 경우 너무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프랙처의 스테빌리티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휠체어 앰뷸레이션 정도를 독려하는 선에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는 이제 넘어가고 3, 4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4는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스먼트 포스처럴 링 인저리라고 했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레질리티 프랙처 같은 경우는 뼈가 워낙 약해서 고정력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정력이 그나마 강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펄큐테니언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레커멘드 하고 있고요. 또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우리 전공 선생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월 프립이죠. 이게 펠비스 수술할 때 중요한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이렇게 장에 가스들이 가득 차 있으면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바월을 비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안테리어리 우리가 펠빅 링 인저리를 받았을 때 뒤쪽이 중요하다고는 다 알고 있지만 프레질리티 프랙처 같은 경우는 앞쪽의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타입 2가 문제인데요. 타입 2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응급실에서 보는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5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되는데 재활을 할 때 타입 2에서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랙처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수술적 치료는 마찬가지로 펄큐테니어스 프로시저를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타입 1과 같은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 3, 4는 수술적 치료를 레커멘드하고 2는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저베이션 스터디인데요. 프레질리티 프랙처 환자를 약 100명을 컨저티브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20명에서 프랙처가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같은 경우는 원래 비수술적 치료를 레커멘드 하죠. 그래서 컨저티브 케어를 했더니 이렇게 2, 3, 4로 프랙처가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80세 여자 환자고요. 외상력 없이 발생한 pelvic pain입니다. 굉장히 뼈가 오스테오포로틱해 보이긴 하지만 엑스에서 프랙처 사이트가 확인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CT를 찍어 봤는데도 세이크럼 쪽에 오스테오포로틱해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골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 봤고요. MRI를 찍어 봤더니 이렇게 양쪽으로 본메로 에데마 체인지가 있으면서 레프트 사이드에 프랙처 라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뒤쪽에 골절 전이가 없고 안테리어 링을 인볼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A가 되겠고요.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시행했고 이렇게 캘루스가 생기면서 유니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캘루스가 이제 앞쪽에도 생겼죠. 그래서 결국 이 환자는 최종적으로 이제 타입 2B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트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니셜리 버클링 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캘루스가 생기면서 유니언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81세 여자 환자고 이 환자는 이제 주저앉으면서 발생한 pelvic pain입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레이무스 프랙처가 보이죠. 이내 라운드 뷰에서도 레이무스 프랙처가 있고 세이크렘 프랙처는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T를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는 세이크럼이 임팩션된 골절이 보이고요. 그래서 포스티어 링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고 앞쪽에 골절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타입 2B가 되겠죠. 타입 2B가 돼서 컨저버티브 케어를 시행했고 6개월째 이렇게 캘루스가 생기면서 유니언이 됐습니다. 아마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골절 중에 한 형태일 거고요. 이어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주저앉으면서 발생한 펠빅 페인입니다. 엑스를 보시면
일리움에 약간 프랙처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랩뷰, 아웃랩뷰에서도 이렇게 세이클 프랙처가 보이고 일리움의 프랙처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CT를 봤더니 일리움에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는 프랙처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무스를 봤더니 레이무스는 이제 양쪽에 골절이 있네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는 일리움과 안테리어 링에 골절이 있으니까 타입 2C가 되겠죠. 타입 2C가 돼서 2주가 지났고 4주가 지나서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6주째 이렇게 프랙처 사이트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2C에서 뒤쪽에 골절이 전이가 됐죠. 그래서 3A가 됐고요. 결국 고정을 해줬습니다. 펠비스가 틀어지고 있어서 봉그라프트와 플레이트 스크류 그리고 익스터널 픽세이터로 고정을 해줬고요. 이제 4개월째 이렇게 캘로스가 생기면서 유니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고요. 81세 여자 환자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힙페인입니다. 엑스를 보시면 레이무스 프랙처가 있죠. 이 환자는 CT에서도 레이무스 세이크럼의 프랙처가 확인되고요. 본 스펙트를 같이 시행했는데 양쪽으로 세이크럼의 골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2B입니다. 뒤쪽에 골절 전이 없고 안테리어 링 인저리. 타입 2B라서 컨저버티브 케어를 했는데 이렇게 안테리어 링이 벌어지죠. 안테리어 링이 벌어지고 있어서 수술방에서 인스테빌리티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모션이 심해서 이제 뒤쪽으로 일리오세이크럴 스프를 고정하고 앞쪽으로는 익스터널 픽세이터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째, 4주째, 2개월째, 4개월째 이렇게 유니언이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프레질리티 프랙처는 영어더트와는 다른 펠빅 링 인저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페시픽한 특징이 있고 타입 1은 보존적 치료, 타입 3와 4는 수술적 치료를 레코멘드하고 타입 2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되 이게 골절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학적 추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테크닉을 하는 것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들 보는 손상인데요. 용어 자체가 조금 혼돈이 있었고 자꾸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완희 교수님 감사드리고, 아까 강의하실 때 잠깐 나왔지만은, 스트레스 프랙처라고 하는 그런 큰 개념 하에 이 버티그 프랙처, 인서피션스 프랙처, 무슨 패서로지 프랙처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용어를 좀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만 간략하게 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스트레스 프랙처가 광의의 개념, 스트레스 프랙처가 이제 넓은 범주의 개념이고요. 이 스트레스 프랙처 안에 패티그 프랙처와 인서피션시 프랙처 그리고 에이티피컬 프랙처와 패솔로지 프랙처 이런 특별한 프랙처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패티그 프랙처는 뼈는 정상입니다. 뼈는 정상인데 사용이 과도해서 즉 로딩이 너무 과하게 작용이 돼서 발생하는 골절이고요. 주로 운동선수나 군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인서피션시 프랙처는 패티그 프랙처와 달리 뼈가 비정상입니다. 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체중과 같은 피지올로지컬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골절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insufficiency fracture라고 하고요. 패솔로직 프랙처는 튜머를 인볼브하는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패솔로직 프랙처. 에이티피컬 프랙처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골다공증 약제를 오래 쓰다 보면 본토너버가 억제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아트로제닉하게 발생하는 골절을 이제 에이티피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아마 강의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은, 여기 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원 교수님, 김승천 교수님, 조우람 오승대, 전효종, 박지훈 교수님, 많은 우리 고관절 교수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어,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먼저 코멘트나 질문사항 있으면 좀 진행해 주십시오.
저 이선입니다. 네, 제가 코멘트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레질리티 프랙처 오브 펠비스라는 개념이 독일의 로맨스 선생님이 그 처음 2014년에 발표해서 나온 개념인데 제가 운이 좋게 2017년에 로맨스 선생님한테 2달 갔다 와서요. 그래서 그때 발표 많이 하면서 이제 국내에도 화두대가 됐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국이 사실 프레질리티 프랙처가 제일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드리면 패티그 프랙처와 인서피션시 프랙처는 반대 개념으로 노멀본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비정상적인 부분의 노멀 스트레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프레질리티 프랙처라는 개념은 기존에 쓰이던 오스티오포로틱 프랙처를 용어가 틀리다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오스티오포로틱 프랙처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오스티오포로틱 프랙처라는 말이 뼈가 약해서 부러졌다는 이제 프레질티 프랙처랑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오스티오포로틱 프랙처라는 말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오스티오포로시스가 이제 우리가 단순히 뼈가 약하다는 개념을 떠나서 전신적 질환으로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전신적 질환인데 특정 뼈에 골절이 있다. 이게 조금 용어상 맞지 않다 해서 뼈가 약하니까 부러졌다라는 개념으로 프레질리티 프랙처라고 이름을 부르자라고 해서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라고 부르던 게 이제 프레질리티 프랙처로 바뀌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라고 사실 뭐 논문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지만 이제 이 용어를 그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이제 전신적 질환이라는 관점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틱 프랙처를 대용하는 말이 프레질리티 프랙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패티그 프랙처와 인서피션시 프랙처는 상대적 개념이니까 이게 사실 비교 선상이 아니고 패티그 프랙처는 노말본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인서피션시 프랙처는 비정상적으로 약한 뼈의 노말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뭐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뭐 코멘트 하시거나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세영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이제 프레질리티 프랙처라고 이제 용어가 바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파인 쪽의 컴프레션 프랙처나 디스탈 라디우스 프랙처를 일반적으로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도 이런 프랙처도 프레자일 프랙처라고 용어가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말해서 이제 논문에서 쓰이는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 범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버테브라 프랙처, 힙 프랙처 그리고 그 휴머러스까지 포함합니다. 휴머러스랑 디지털 라디우스가 포함이 되나 안 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록시마 휴머러스까지 포함되고 특징적으로 앵클은 포함이 안 되고 이제 그 논문에서 쓰이는 오스테오포로틱 범주가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빅데이터 같은 논문에서 쓸 때. 하지만 이게 트렌드니까 사실 지금 힙에서는 아니 그 스파 펠비스에서는 이제 좀 바뀌고 있지만 딴 데서는 아직 이런 개념이 아직 퍼지지 않아서 아직은 혼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오랜만에 선둔 원장님 나오셨는데 한마디 저 음소거 돼 있습니다, 지금. 음소거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아침에 이완희 교수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공의 스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4년차 권건우 스님이고요. 아까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디스플레이스 요무에 따라서 1, 2는 non 디스플레이스고 3, 4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골절인데 그 기준이 몇 미리를 기준으로 합니까? 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랙처 타입 1에 있어서 우리가 보존적 치료한다 그랬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이거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로맨스가 분류할 때 이 논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디스플레이스먼트 기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수치를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펠비스는 결국 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링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링의 형태가 깨지는
깨지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펠비스 1, 2는 타입 1, 2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6주까지 노네이트 베어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2주에서 4주까지 휠체어 앰뷸레이션 시키고요. 앰뷸레이션 잘 하시는 분들은 레이무스 프랙처가 있어도 2주째부터 워커 앰뷸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환자 컨디션과 상태를 봐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예. 네. 원래 또, 요 분야의 원래 대가가 우리 저기 선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원일 교수님이신데, 김원일 교수님 아침부터 계속 강의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됐다.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그래요. 여기 소문이 좋네. 저기 오늘 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기 우리가 이 프라이즈 펠비스 프랙처들은 보면은 응급실에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최근 가니까 그래요. 뭐 환자들 오면은 저런 환자들이 많은데 대충 이제 보내고 팔로우를 하시거든요. 조금 팔로우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이 보면은 펠비스 프랙처를 잘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네들은 특히 약간씩 그 진행되니까 미리미리 꼭 팔로우를 꼭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이하연 교수가 좀 한쪽에 빠진 게 있는데 사실 뼈가 너무 약하니까 고정이 수술할 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이 약해서 요새는 이제 사크로플라스티, 우리 버테오플라스티 하시기 스테크룸에다가 시멘트를 넣어서 시멘트를 리인포스먼트하고 스크롤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개념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4년 차생 김민태 선생인데요. FFP1에서 포스티어 링 인jury를 감별하기 위해서 MRI가 권고가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뼈가 약할 텐데, 이때 골다공증 약제를, 권고하고 있는 골다공증 약제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리어 링 인절입니다. 안테리어 링 인절이고 뒤쪽에서 이제 골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 치료가 어차피 펠비스 골절이 있는 상태를 알고 있고 보존 치료가 되기 때문에 MRI를 레커멘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MRI를 레커멘드 했던 거는 엑스레이나 CT에서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데 환자분이 계속 이제 엉덩이를 아파하거나 그러면 그때 오컬트 프랙처를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MRI를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CV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을 때 권고되는 골다공증 약제, 네, 좋은 질문이고요.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는 약제 중에서 그래도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그래도 BMD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포스테오나 사실 로모소주맙 같은 약제를 BMD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포스테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언 레이트를 올려준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이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박지훈 선생님이나 오진배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질문이나 오늘 강의 듣고 뭐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일단, 성센트병 오승배입니다. 예,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응급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원칙에 대해서 사실은 정립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환자들 보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잘 케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fragility fracture of the pelvis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오늘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잘 강의해 주신 이완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